안녕하세요. 힐링이데아TV의 이한일입니다. 오늘은 52강 15장 과거를 떠나보내는 방법 EMDR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EMDR의 트라우마 기억의 처리, 그리고 수면과의 연계, 그리고 연상과 통합이라는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EMDR의 두 번째 시간, EMDR에 관한 연구, 그리고 EMDR은 노출요법의 하나일까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드렸는데, 잠깐 살펴보고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EMDR에 대한 연구에서는, 그래서 이 콜크 박사가 이제 EMDR이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이 이제 치료 장면을 비디오로 찍고, 그래 하면서 이 병원에서 어떤 이 기능성 MRI 하고도 이렇게 또 같이 스터디를 해보는 그런 걸 해보니, 일단은 이 EMDR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지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효과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EMDR이 스트레스 수치를 완전히 낮출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전두엽 부분, 프리프론탈 로브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는, 우리 소위 말하는 변형이라고 하는 림빅 시스템, 또 감정에 굉장히 그 민감한 편도체, 이쪽이 아니고 전두엽이 활성화됐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상황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편도체라든지 이런 감정적인 부분, 이 변형기가 되면 우리는 이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어쨌든 내 감정이 거기 휘말려 들어가니까 나중에 되면 사실은 화낼 상황이 아닌데 화를 내거나, 아니면 화재가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담배를 피우거나 혹은 누가 바베큐를 하는 정도에서도 막 화재가 났다고 막 호들갑을 떠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는 전두엽 부위가 활성이 안 돼서 그런데, EMDR을 했더니만 전두엽 부위가 활성했다. 이래서 이거 치료가 되는 과정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EMDR을 했던 그룹은 단순히 그냥 약을 먹는 데보다 훨씬 효과가 좋았고, 특히 EMDR 같은 경우는 한 8개월 후에도 여전히 효과가 좋았다. 그러니까 프로작이라든지 뭐 어떤 그 플래시보, 그 약이 아닌 거를 뭐 비타민 같은 거 정도, 소화제 같은 걸 주고도 이게 우울증 치료제다 해서 먹고 정말 이렇게 진짜 약하고 비교를 해보는 그런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는데, EMDR을 했던 데는 어떤 프로작이라든지 그 항우울제를 먹었는 데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았고, 프로작 같은 약을 끊으면 다시 이제 그 우울증 증상이 나타난다면 EMDR은 한 60%는 완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EMDR에 대해서 이제 뭐 굳이 이것이 왜 그러냐 할 때 뭐 밀턴 에릭슨 같은 경우는 이제 통나무가 이 강물에 막 이렇게 흘러가다가 통나무에 막혀 있던 게 통나무를 걷어차고 나니까 물이 쭉 흘렀던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효과가 좋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프로작을 썼던 환자들은 다시 약을 끊으니까 다시 재발을 했다. 그래서 이제 EMDR과 어떤 프로작의 치료 효과에 대한 어떤 비교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EMDR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 이건 굉장히 참,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뭐 눈동자 움직이는 것만 갖고 어떻게 이렇게 효과가 있단 말이야 하는데, 실제로는 미국 이제 제향 군인의 소위 말하는 이 베테랑스피어,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보훈처겠죠. 보훈처에서도 이런 PTSD 환자에 대해서 EMDR은 가장 효과가 좋다. 그래서 치료법으로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것이 어떤 과정일까 할 때 이제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노출요법일까? 소위 말하는 디센시타이즈. 우리가 이제 뱀이라든지 거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서워하면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실물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림만 보여주면서 뱀이 안 무섭다. 거미도 괜찮다. 이러다가 이제 거미라든지 뱀을 저 멀리서 이제 보면서 조금씩 익숙해지도록 하는 그런 노출요법. 이게 아닐까 했는데, 콜크 박사는 그거보다는 어떤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가 연결이 되는,
정보가 이미지라든지 내 머릿속에 그 어떤 우리가 사건을 당했을 때 내가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이런 것들이 막 조각조각 난 것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능력이 되면서 이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닐까. 이게 이제 콜크 박사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것은 내가 어떤 강력한 기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래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나는 괜찮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는 단순히 그냥 연기야, 담배 연기야, 혹은 바비큐야 이렇게 인식을 하면 내가 행동의 주체로서 이 능력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EMDR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EMDR을 통한 트라우마 기억의 처리, 그래서 수면과의 연계, 연상과 통합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EMDR을 통한 트라우마 기억의 처리는 이제 캐시라고 하는 어떤 21살 된 대학생, 한 3년 정도 뭐 치료를 받았는데 별로 뭐 나쁘지 치료하는 사람하고 관계가 나쁜 건 아니었는데 뭔가 이렇게 진도가 잘 안 나가고 그 과정에서 3번이나 자살을 했다. 이건 좀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콜크 박사한테 이런 새로운 치료에 대해서 의뢰를 하면서 이제 보내와서 콜크 박사 만났는데 뭐 캐시는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리서치 페이퍼라는 연구 논문을 이렇게 읽어낼 정도면 일단 지적 능력이라든지 이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괜찮다는 거거든요. 이게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 중증도가 심한 사람들은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오히려 이게 이제 치료가 될 정도로 그리고 굉장히 컴피턴트한 학생이었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도 잘하고 문제는 뭐냐면 본인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관계가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이 사랑을 나눌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21살짜리 뭐 꿈도 많고 막 남자친구도 사귀고 싶고 막 이럴 나이에 이 남자와 이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살도 시도하고 그래서 이제 콜크 박사를 만났겠죠. 그래서 이제 콜크 박사한테 이 캐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어릴 때 몇 년 동안 이 아동 매매, 그러니까 본인이 이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 정상적이지도 않지만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뭐 참 이런 우리가 들어보면 뭐 끔찍한 이 캐시가 EMDR에 한 8번 정도 하니까 완전히 회복이 됐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제 벌써 15년 전 이야기인데 이 15년 전에 있었던 이 캐시가 EMDR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그리고는 뭐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아주 이렇게 스마트하고 아주 재미있고 아주 이렇게 막 유머도 있고 막 재치도 넘치고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회복될수록 사람이 잘 웃고 옆에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고 막 농담도 해가면서 같이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캐시가 8번 만에 EMDR로 회복됐다. 그러니까 이제 EMDR을 통한 트라우마 기억의 처리라는 이 과정을 제목으로 할 때 캐시를 등장시킨 거는 콜크 박사의 여러 가지 경험 중에서 아마 캐시가 가장 인상 깊었을 거다. 그래서 캐시는 나중에 이제 조교수로까지도 일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치료를 잘 하고 정상적인 사회로 복귀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캐시가 이제 4번째 치료를 할 때 상황을 이제 이렇게 해주는 게 보통 이제 이렇게 치료하는 사람하고 똑바로 앉지를 않거든요. 옆으로 잘 비켜서 시선을 내가 좀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4피트 정도니까 1.2m 정도 이렇게 좀 떨어져서 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떨어져서 그러면서 이게 하는 거지 이렇게 어떤 기억이 아주 고통스러웠던 기억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눈동자는 끊임씩을 따라다녀라.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콜크 박사가 어때 하니까 지금 옛날에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제가 떠올렸다. 그때 어느 느낌이 어때 하니까 지금 이 고통을 10이 가장 심하다면 본인 한 9 정도 지금 느끼고 있다고. 굉장히 그러니까
그 옛날 그 고통스러웠던 기억 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5번 정도 이렇게 하니까 막 이 얼굴 표정이라든지 또 몸짓, 숨 쉬는 거 이거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이것만 봐라 하면서 콜크 박사가 45분 동안 이걸 이제 계속 이것만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캐시가 이제 45분 동안 이렇게 이제 하고 났을 때 하는 이야기가 아, 내가 상처가 있다. 어떤 상처냐? 아버지가 나를 처음 뒤로 묶었다. 그리고 나를 막 이렇게 물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막 개솔린 담가가지고 뭐 성냥불로 해버리면 완전 뭐 죽어버리니까 그런 위협도 하고, 물에 막 담그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 친구들하고 같이 막 자기를 막 이렇게 성폭행하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를 이 버드와이저 보틀이니까 미국의 그 버드와이저 이 맥주병으로 막 이렇게 성폭행도 하고, 이제 그게 떠올라. 그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 EMDR이 그 기억을 처음부터 이렇게 싹 떠오르게 이제 만들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듣고 있는 이 콜크 박사도 고통스럽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그렇지만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이제 또 계속 가보는 거죠. 이게. 이걸 계속 이 손가락을 이렇게 봐라. 그리고 그 기억에 집중해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 내가 이제 그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가라데 배우는 데 있는데 내가 이야기를 했는 거죠. 막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지금 나를 괴롭히는 거 모르겠냐? 나는 당신들 애인이 아니다. 걸프렌드가 아니다. 물러서라. 하면서 가래대 막 이렇게 차고 막 가래대 하듯이 날리고 이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실제 상황은 아니겠지만 이제 상상 속에서 그만큼 아버지라는 존재, 그 다음에 아버지의 친구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당당하게 이제 맞서기 시작했다. EMDR을 통해서 그런 자신감이 형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 그 기억에 집중하면서 또 계속 좀 봐라 하니까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내가 본인이 캐시는 두 가지의 어떤 모습, 아주 어리고 예쁜 모습과 아주 이렇게 망가진 자기의 모습. 뭐 이제 어릴 때 성매매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이제 막 고통스러운 이 내가 막 이 소위 말하는 이 짐승같이 되어버린 그런 나의 모습들. 근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게 It was not my fault. 내 잘못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아버지를 유혹해서 그랬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보다. 이렇게 느끼면 아직은 트라우마를 극복을 못한 거고, 어느 순간에 내가 가라대로 막 이렇게 너 나가. 나는 네 여자친구가 아니야. 내가 너 애인도 아니잖아. 왜 너 나를 괴롭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누구 잘못이야? 아버지와 그 어른들이 잘못이야.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이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EMDR만 했을 뿐인데, 그리고 콜크 박사는 어떤 말도 해주지 않았는데 단지 눈동자가 이렇게 따라오면서 캐시가 그 과정에서 변화하는 걸 이제 굉장히 자세히 써놨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하면서 어떤 기억이 나느냐. 어릴 때 막 집이 막 불도저에 깨고, 이제 실제로는 뭐 실제 장면은 아니죠. 그러니까 가상의 장면들, 집이 이제 파괴된 가정이라는 게 나한테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프리라고 하는 이제 과에 있는 남자를 아마 좋아했을 건데, 그 남자가 좋아하는 것도 알지만, 이 어떻게 어울려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상황을 제프리가 알면 과연 나를 받아주겠나. 내가 어릴 때 성매매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성폭행도 당했는 이런 정말 이 누더기가 된 나를 어떻게 제프리라는 남자가 받아주겠냐. 이제 이 과정이거든요. 조금 더 이제 보면은, 그런데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울면서 이 캐시가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이 제프리하고 어떤 이 커피하우스, 커피 파는 곳에 이제 둘이 있을 때 아버지가 막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막 너는 내 건데 네가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거냐 하면서 막
본인도 성폭행하고 제프리도 성폭행한다고 하는데 이건 실제 상황은 아니고 가상은 이제 이 EMDR 하는 과정에서 본인 머릿속에 상상으로 이런 장면들이 떠오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직은 영향력이 있다. 아버지가 제프리조차도 지금은 막 성폭행할 정도로 제프리가 그걸 감당하겠냐.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계속 이렇게 EMDR을 하다 보니까 캐시가 되게 편안한 릴렉스된 얼굴로 하면서 제프리가 뭐라 하지만 괜찮아. 나는 당신 돌보기 위해서 여기 온 거야.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도와주고 싶어. 너를 위해서 내가 같이 있어 줄게. 제프리가 나를 억셉트했다. 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 확신이 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실제 제프리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했다고 보기보다는 EMDR을 요법을 하고 EMDR로 치료를 하면서 캐시의 머릿속에 새로운 상상력이 생기면서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내가 어릴 때 그런 성폭행을 당하고 했다 하더라도 제프리는 나를 받아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반응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EMDR만 했을 뿐인데 처음에는 막 성폭행 당했던 그런 고통에서 내가 이제 그걸 하나씩 극복하고 또 남자친구가 나를 수용해주고 나를 수용해줬을 때 같이 스킨십도 하고 손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이 생활로 벗어나는 게 뭐 다른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정신분석 치료를 했는 것도 아닌데 상담을 했는 것도 아닌데 단순히 EMDR만 가지고도 이 정도가 됐다. 이게 이제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그 이제 어떤 느낌이냐? 이제 콜 박사 물어보니까 정말 편안해졌다. 근데 이제 안 쓰던 근육 쓰는 것 같아서 조금 막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제프리는 내가 겪은 거 다 알고 그걸 다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근데 아버지는 또 이제 또 다른 소녀를 또 만나갖고 또 그렇게 나한테 했던 것처럼 또 성폭행도 하고 그 애를 또 매춘도 시킬 건데 그 애가 걱정이 된다. 나 그 애를 구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트라우마에서 우리가 나한테 집중됐던 걸 이제 옆에 사람한테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는 내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 기억이 나느냐면 엄마 기억이 난다는 거거든요. 엄마는 자기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미안하다. 자꾸 이제 계속 반복해서 엄마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딸아. 내가 미안해. 그리고 이제 할머니도 이제 또 기억이 나면서 할머니도 자꾸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네. 그러니까 할머니는 아이고 내가 너가 할아버지와 결혼해서 너희들 그 아들을 안 낳았으면 너 엄마도 그런 고통을 안 당했을 거고 너도 그런 고통을 안 당했을 텐데 미안하다. 이제 이 이야기가 들리고 이게 이제 그런 상상력이죠. 실제로 뭐 엄마나 할머니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제 EMDR 하는 과정에서 이제 캐시 머릿속에 상상이 이제 있는 거거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게 있느냐면 할머니가 완전 나를 안아주고 허깅해주고 이제 미안하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단계가 It stops here. 여기서 끝났다 이제. 오케이. 내 고통은 이제 여기서 끝났다. 더 이상 이제 이야기할 거 없다. 이 이야기거든요. 가장 중요한. 끝났다.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마지막 EMDR 세퀀스에서 캐시가 웃거든요. 어떤 장면을 보고 있느냐면 이제 커피하우스 그때 제프리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들어와서 나하고 제프리를 막 성폭행하고 이런 이 그림이 있었다면 지금 마지막 EMDR 시퀀스를 했을 때는 커피하우스에 들어오질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프리가 문을 딱 걸어 잠갔거든요. 이 장면이 이제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밖에 서 있고 우리는 이제 보는 거죠. 유리를 통해서 아버지가 밖에 들어왔는데 못 들어오죠. 예. 그러면서 이제 막 나와 제프리와 옆에 있는 엄마 할머니들이 막 이제 못 들어와 너는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딱 되는 거죠. 비웃고 상황이 끝났다는 거거든요. 앞에 그 장면은 아버지가 커피하우스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럼 내가 위협을 받는다면 이 제프리가 이 유리창을 이 창문을 딱 닫고 출입구도 닫고
이제 못 들어온다. 근데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아주 담담하게 웃으면서 이제 너는 이제 우리를 해칠 수 없어.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정상적인 이제 반응인데, 이 실제 번역은 보면 창문을 통해서 막, 창문을 깨고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을, 이 창문을 깨고 들어온다. 우리는 창문을 통해서 본다가 되거든. 보는 거죠. 창문을 깬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원문에는 이 번역하는 분이 이제 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창문을 깨고 들어오면, 아버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 위협이 또 있는데 우리가 웃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이 작자가 이 번역하는 분이 아마 놓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EMDR의 도움을 받아서 캐시는 이 기억들이 이제 통폐합이 되고, 그래서 본인이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렇게 되면 이런 머릿속에서 그런 과거의 기억들이나 느낌들, 이런 생각들이 통폐합이 되면 내가 이제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 수 있고, 내가 이걸 주도적으로 이걸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그 감정에 끌려 들어가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아 이거는 옛날 일이고 It's over, 끝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미래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많은 새로운 상상력, 새로운 이 아이디어도 막 떠오를 수 있고, 내가 이제 앞으로는 미래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억들을 다시 구성하는 거, 이게 이제 EMDR이 주는 거다. 이 과거의 기억들이 막 조각난처럼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다 모은 것뿐만 아니고, 이것을 다시 나한테 맞게 다시 구성해서, 아 옛날에 뭐 내가 그런 고통은 좀 있었지만 그것이 지금 내 삶에 영향 안 줘. 나는 이거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캐시가 나중에 조교수까지 대학 교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거든. 이게 이제 EMDR을 수면과 연계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럼 이 EMDR이 왜 도움이 될까 할 때, 이제 우리가 그 매사추세츠 정신건강센터 수면연구소에 있던 앨런 홉슨과 같이 이제 또 이렇게 연구하는 로버트 스틱골드가 있는데, 이 스틱골드한테 이제 옛날에 콜크 박사가 치료받던 13년 전에 교통사고로 고통받는 분에 대해서 EMDR로 치료가 됐다 하는 게 앞에 책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이거를 이제 한번 보여주니까, 너무 좋다. 우리가 이걸 한번 수면하고 관계를 연구를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그건 이제 우리가 기능성 MRI를 할 때, 우리 마샤의 케이스였거든. 40살 된 학교 선생님이었고, 애가 이렇게 학교에 그 캠프를 갔다 오는 걸 데리러 갔다가 오면서 안전벨트를 못 채워서 차가 가는데 안전벨트를 채워주다가 이 빨간 신호등 못 보고 사거리를 지나다가 이 아이 쪽으로는 트럭이 막 박아가지고 아이도 죽고, 본인도 7살 7개월 된 태아도 사망하고, 그 트라우마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EMDR로 이 마샤가 치료가 됐다는 게 우리 이 책의 몸을 기억한다 책의 앞부분에 있거든요. 아마 이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처음으로 가장 먼저 기능성 MRI를 했던 게 이 마샤였고, 마샤가 이제 그 원고를 듣고 기능성 MRI를 하고 나니까 나왔을 때는 완전히 트라우마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에 본인이 낙심하고 지쳐 있었고 굳어 있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그때의 기능성 MRI 모습은 이 감정을 조절하는 이 변연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고, 언어를 담당하는 브로카 영역이 굉장히 이렇게 활성이 줄어들고 있었고, 또 보는 시각에 대한 부분도 활성화가 되어 있었고, 이 이야기를 그때 우리가 다루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로버트 스틱골드죠. 이 로봇의 애칭이 이제 밥이라고 하니까, 이 밥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매력적이. 야, 이거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 밥이라는 이 로봇이 EMDR을 알게 되고, 옆에 사람 이제 고양이 때문에 막
고양이 죽어서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EMDR로 치료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야, 이거 뭔가 좀 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 했던 논문이 뭐냐면 이것이 REM 스테이지, 잠잘 때 REM 스테이지, 소위 말해 Rapid Eye Movement. 우리가 깊은 잠을 자면 눈동자도 조용하고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조용하고 심장도 편안할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가 수면의 가장 깊은 단계에 올라가면 눈동자도 막 움직이고 심장도 벌떡벌떡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이게 뭐야 도대체. 우리가 잠을 아주 깊은 잠을 자고 나면 정말 단잠을 잤다. 너무 편하다. 그때 우리는 생각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잤을 것 같은데 실제 비디오를 찍어보고 뇌파 검사를 해보면 그 당시에는 막 뇌파도 빨리 움직이고 막 심장도 빨리 움직이고 이런 거 관련이 있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EMDR의 그 눈동자 움직이는 거와 이 REM, 소위 말하는 급속 안구 운동이라고 하는 Rapid Eye Movement, 눈동자가 빨리빨리 움직여주는 이 깊은 수면 단계와 무슨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으면 실제로 스트레스가 있으면 수면이 잠을 못 자거든요. 그리고 이 PTSD, 이 외상에 의한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밤에 깊은 잠을 자다가 빨리 자꾸 깬다는 거죠. 왜냐하면 깊은 잠을 자면 본인이 옛날에 있었던 이제 기억나지 않는 기억들도 막 떠오르면서 그 자기를 괴롭혔던 그 기억들이 떠오르니까 잠을 못 자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깊은 잠을 자야 되는데 깊은 잠에 들어가는 순간에 깨니까 깊은 잠에 렘 슬립을 못 하는 거죠. 렘 단계에 못 들어가고 이렇게 좀 얕은 잠만 자꾸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뭘 잠을 잔 것도 아니고 안 잔 것도 아니고 몸은 묵직하고 막 우울하고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깊은 수면과 렘 수면이 뭔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렘 수면은 해보면 뭔가 깨어있을 때는 내 잘 모르겠는데 자고 나니까 아 이게 이거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막 어떤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깊은 잠을 자고 나면 이게 막 아 이게 이거였구나. 왜 이걸 몰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문제가 풀리지 않고 고민이 많을 때는 차라리 깊은 잠을 잘 수 있으면 좋다. 모든 걸 내려놓고 자꾸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때는 그냥 다 내려놓고 깊은 잠을 한숨 자고 나면 어느 순간에 해석도 되고 이 답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는 아이디어도 생기고 실제로 해석도 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잠이라는 거는 사실 이 잠을 자게 되면 옛날의 기억들이 들어와서 그냥 구석에 그냥 딱 박혀 있는 게 아니고 옛날의 기억들이 끄집어내서 다시 가공이 되고 다시 이전의 이게 기억들 다른 기억들하고 또 연결이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과거의 기억들이 물론 이제 오랫동안 옛날에 사실은 막 어떤 충격이 있지만 실제로 10년, 20년 후에 되면 우리가 형제들끼리 과거에 이제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도 다르게 해석되듯이 각각의 경험에 따라서 이 기억이 새로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렘 수면을 하게 되면 이 렘 수면 아닐 때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멀리 있는 정보들을 연결시키는. 그래서 우리는 뭐 찹고 춥고 뜨겁고 찹고 뜨겁고 뭐 딱딱하고 부드럽고 이런 거는 우리가 금방금방 하는 거는 이 비렘 수면일 때 특징이라면 우리가 뭐 도둑인데 이건 잘못이다. 물론 도둑을 했으면 잘못이다. 왜? 뭐 현재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범죄를 저지르면 남의 물건을 훔치면 몇 주에서 이렇고 이런 걸 이제 연결을 쫙 입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깊은 잠을 자는 렘 수면일 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잠을 잔다는 것은 정말 서로 보기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도 멀리 있는 기억들도 서로 연결해서 연관성을 짓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챕터 4에 보면 이게 9.11 사태 때 막 건물에서 사람들이 떨어지는 걸 보고 그 5살짜리 노암이라는 애가 했던 거는 거기도 트램폴라인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떨어지는 걸 좀 막아주면 어떨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연상 기능이 막 굳어져 있는데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들은 그래, 그걸 어떻게 하면 구해주지? 막 이렇게 사람들이 떨어지면 커다란 뭐 이렇게 그런 걸 떨어지더라도 충격이 없는 걸 설치하면 어떨까? 뭐 이런 것들 하면서 막 아이디어가 막 새로운 창조의 형태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EMDR과 어떤 램과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꽤 많이 이제 되면서 단순히 이 눈앞에서 이것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뇌는 내가 깊은 잠을 자는 것 같이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콜크 박사도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아마 연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MDR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다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과거에 대해서 통폐합이 쫙 정리가 되고, 그때 왜 이렇게 했고, 그때 너는 왜 그런 행동을 했고, 이게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프로작 같은 약을 먹어보면 우리가 트라우마로 이런 고통은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약을 끊으면 다시 돌아간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기억들이 통폐합되고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증상만 좀 둔화시키고 우리 몸이 느끼는 고통을 좀 둔화시키는 게 프로작 같은 정신과 약물이라면 이 EMDR은 뭐 정신과 의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내가 싹 서로 정보가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끝났어. 난 이제 더 이상 그거 갖고 내 인생이 고통받지 않아. 이렇게. 굉장히 참 효과적인 치료다. 이걸 이제 콜크 박사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연상과 통합의 과정이 결국은 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연상과 통합이 되면서 치료가 된다. 아마 콜크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직 정확한 메커니즘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그건 뭐 프로작도 마찬가지거든요. 프로작도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 세로토닌이 양이 늘면은 혈중에서 늘면 도움이 된다는 건 알지만 왜 세로토닌이 어떤 뇌세포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는 잘 모른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게 있죠. 내가 아주 뭐 신뢰가 있는 친구하고 같이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하다. 아니 옆에 친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친구가 옆에 있을 뿐인데 왜 내가 편안하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기전은 잘 모르지만 뭐 어쨌든 이게 도움이 된다 하는 걸 안다면 우리는 이제 그걸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가 해야 되는 거는 딱 하나다. 내한테 오는 환자한테 도움되면 뭐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해보고 그것이 그냥 뭐 막연히 도움이 된다가 아니고 실제로 데이터가 이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 어디 강의를 듣거나 이러면 막 예를 들어서 뭐에는 뭐 혈압에는 뭐가 좋아 예를 들어 뭐 이 혈당에는 혈당을 낮추는 데는 뭐 여주가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여주를 가지고 100명을 여주를 먹이고 100명을 안 먹이고 그런 실험 결과가 있느냐 없다는 거거든요. 그냥 경험상 누가 카더라 소위 말해 카더라는 통신을 가지고 우리가 진료를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를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콜크 박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EMDR이라든지 혹은 행동요법이라든지 내면 가족 체계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혈압에는 뭐 먹으면 좋대, 뭐 하면 좋대, 뭘 하면 머리도 나오고 이게 좋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그 자료가 있는지를 공개할 수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건강식품이라든지 우리가 하는 치료들은 그냥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큰 데이터가 없거든요. 자료도 없이. 근데 콜크 박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의사로서의 자세는 그런 데이터가 증명된 거를 이제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그 기전을 잘 몰라도 우리가 이걸 편하게 쓸 수 있는 건 어쨌든 효과가 좋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고 또 하나 이제 위로를 받는 건 우리가 페니실린 같이 유명한 항생제를 봐도 처음에 1928년도에 약이 발견됐지만 이 페니실린이 항생제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지만 그 실제 기전은 1965년도에 소말은 이제 페니실린에는 베타락탐 링이 있는데 이 베타락탐 링을 깨는 기전이
그 약물에서 있다는 걸 발견한 게 40년이 지났는데 이게 알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기전을 다 알고 나서 그걸 치료를 적용하면 그동안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해결을 못하니까 어쨌든 효과가 좋다는 것이 입증되면 일단 적용하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연구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아는 건 나중에 알아도 괜찮다.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걸 하는 것이다. 이게 콜크 박사가 우리한테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EMDR을 마치고 다음번에는 요가, 내 몸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다. 이 요가에 대해서 콜크 박사는 본인이 자격증도 따고 이런 했던 것처럼 요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실제 프랙티스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깊은 이야기들을 소개와 요가에 대한 소개, 그리고 피할 수 없었던 충격이 남긴 흔적, 또 내적 감각의 마비, 아마 이런 주제로 해서 강의를 이렇게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